세계 문명의 시작점을 바꿔야 할지 모른다는 충격적인 주장이 등장했습니다. 문명의 시작은 메소포타미아도 이집트도 아니었다. 이 단 하나의 발표에 국제고고학 포럼이 일시 정지되었습니다. 수십 년간 학계에 공고한 합의처럼 여겨져 온 문명의 기원이라는 개념이 기원전 8천년 전으로 측정된 토기 한 점에 의해 뒤집히고 있습니다. 기존의 모든 농경문화 이론을 통째로 흔들어 놓은 이 발견의 장소는 바로 대한민국 경상북도 고령. 그 작고 낡은 토기 조각은 지금 세계 학계를 둘로 갈라놓고 있습니다. 황하와 메소포타미아, 나일강 유역의 문명보다도 이르다는 연대 측정을 받으면서 세계 고고학계는 말 그대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문명의 경로를 따라 흐르던 기존의 지도는 이 작은 조각 하나로 인해 근본부터 다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도의 중심에 놓인 이름, 그토록 오랫동안 경유지로만 여겨졌던 한국. 과연 이 발견은 단순한 오류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무시하거나 잊어버렸던 인류 운명의 진짜 시작점일까요? 대체 무슨 사연인지 지금 바로 비디오를 재생해 보겠습니다. 잠깐 1초밖에 안 걸리는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요. 비디오가 잘 돌아간대요. 좋아요는 무료잖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사벨 리처스라고 합니다. 현재 미국 워싱턴 DC에 위치한 국립문명사박물관에서 큐레이터로 일하고 있고 주된 업무는 고대 문명의 시각적 재구성과 전시 기획, 그리고 문명 연표의 제작입니다. 인류가 남긴 흔적들을 지도와 도판 위에 정리해 나가는 작업이죠. 대학에서는 시각문화학과 고고학을 전공했고 석사 시절에는 문명 간 이주 경로를 주제로 연구했습니다. 학문의 중심을 인간과 이동, 기억, 그리고 지도 위에 얽힌 권력에 두고 살아온 셈입니다. 박물관에 소속된 이후 저는 유럽과 서남아시아, 북아프리카의 고대 유물들을 기반으로 연표를 제작하는 일을 주로 해왔습니다. 특히 이 지역들은 정치적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만큼 각국 학계와의 조율도 민감하게 이루어집니다. 물론 지도 위의 문명사는 순수한 과학의 산물이어야 하겠지만 현실은 다르죠. 국가마다 강조하고 싶은 시기와 장소가 있고 그로 인해 지도는 진실보다는 의도를 더 많이 반영하게 됩니다. 저는 이런 현실을 인지하면서도 최소한 왜곡되지 않도록 균형을 잡는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려고 늘 노력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몇 달 전 제 이메일 수신함에 한 통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발신자는 류지훈 박사. 이름을 보는 순간 저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수년 전 옥스퍼드 대학에서 제가 강의하던 세미나 수업에 참여했던 한국계 학생이었죠. 성실하고 탐구적인 자세가 인상 깊었던 친구였습니다. 메일의 첫 문장은 짧고 직설적이었습니다. 이사벨 교수님, 혹시 실수하신 건가요? 그 아래에는 이렇게 덧붙여져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남부 일대의 신석기 유적들이 박물관 지도에 전혀 표기되지 않았습니다. 단순 누락이라면 수정 요청을 드리고 싶고 만약 의도된 편집이라면 이유를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메일엔 첨부 파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박물관 내부 지도 제작 시스템에서 출력된 아시아 고대 문명 분포도 위에 빨간색 펜으로 손수 표시한 원이 몇 군데 그려져 있었고 그 옆에는 손글씨처럼 보이는 작은 글씨들이 병기돼 있었습니다. 고령 지산동, 기원전 5300년 추정, 벼농사 문양 토기 발견, 하만마리산, 유전자 개통 추정 중, 논문 미개제, 해외 학술지 거절 사례 있음. 이 모든 문구는 단순한 고고학 정보 그 이상으로 읽혔습니다. 저는 곧장 박물관의 고고학 문명 지도 데이터베이스를 열어 확인해 봤습니다. 확실히 고령 지산동이라는 지명은 지도 어디에도 등록돼 있지 않았고 유물 코드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내부 기록조차 전무했습니다. 궁금증은 곧 불편함으로 바뀌었습니다. 물론 모든 유적지를 다 담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기원전 5000년대의 유물이 아직 살아있는 지역이 지도에 단 한 점도 표시되지 않았다는 것은 무언가 단순 누락 이상이라는 생각을 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류지훈 박사에게 회신을 보냈고 곧 영상통화를 통해 그를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영상 너머로 나타난 지훈은 전보다 훨씬 야위어 있었고 목소리에는 어떤 절박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교수님, 전 정말 이게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고령 지산동 유적지에서 발굴된 토기 중 하나가 벼 이삭을 형상화한 문양을 지니고 있어요.
이것만 보면 단순한 민속 문양 같지만 고고학적으로는 동아시아 농경문화의 시점을 완전히 앞당기는 의미를 지니죠. 문제는 그 연대가 기원전 5300년입니다. 저는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기원전 5300년이라면 황하유역의 벼농사 유물보다 최소 1000년 이상 빠릅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문명의 시작이 한국일 수도 있다는 건가요? 지우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데이터를 실은 논문들이 국제학술지에서 모두 거절당했다는 거예요. 이유는 지역 편중, 신뢰 불가, 정치적 오해 우려. 결국 이 주장은 발표조차 되지 못한 채 묻혀버렸습니다. 저는 제 자신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혹시 우리가 진실을 지워버리고 있는 건 아닐까? 문명의 지도는 우리가 기억하길 바라는 것만을 담아내는 그림이 아닙니다. 담아야 할 것을 담지 못할 때 지도는 증오가 되고 무지가 됩니다. 이건 개인의 명예나 소속 기관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 전체의 기억을 어떻게 보존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라고 느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늦은 시간까지 박물관 회의실에 앉아 고령 지산동 유적지에 대한 국내 논문들을 정리했습니다. 대부분은 한국어 원문이었지만 번역 툴을 활용해 기초 개요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한 논문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동아시아 벼농사의 기원이 한국 남부일 수 있다는 가설은 정치적 오해를 피하기 위해 조심스럽게 제기되어야 한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저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우리가 진실을 조심스레 말해야 할 이유는 없다. 조심해야 할 건 진실이 사라지는 것 아닐까? 그 길로 저는 한국행을 결심했습니다. 이메일을 몇 통 더 보낸 뒤 항공권을 예매하고 고령 지산동 유적지에 대한 접근 허가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저는 알고 싶었습니다. 정말 그곳에 잊힌 문명의 조각이 남아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왜 그것을 보지 않으려 했는지. 인천국제공항에 내리던 날, 저는 몇 번이나 입국 목적을 설명해야 했습니다. 고고학적 연구 협력 차 방문이라는 문장이 낯설었는지, 입국 심사관은 제게 어느 대학 소속이냐고, 혹시 연구비 지원은 받느냐고 물었죠. 저는 박물관 명함을 건네며 짧게 웃었고 그는 곧 고개를 끄덕이며 통과시켜 주었습니다. 서울에서 고령까지는 꽤 긴 여정이었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고속버스, 낯선 간이역, 그리고 끝내는 택시 기사님께 지산동 유적지요라고 말해야만 했습니다. 기사님은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혹시 외국에서 온 역사 연구하시는 분이세요? 그 질문이 어찌나 반갑던지 저는 네 하고 바로 대답했습니다. 그럼 여기 마리산 고분군도 가보셔야죠. 여긴 참 조용하지만 역사 깊은 동네예요. 고령은 조용했습니다. 전형적인 시골 마을의 풍경이었고 그 평온함 속에서 저는 오히려 긴장을 풀 수 있었습니다. 지산동 유적지에 도착했을 때 저는 처음으로 어떤 비어있음을 느꼈습니다. 입구에는 간단한 안내판 하나가 있었고 토기 조각이나 출토된 유물에 대한 설명은 따로 마련돼 있지 않았습니다. 관리소 건물도 작고 낡은 감이 있었고 출입 기록부에는 당일 방문자가 영명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명부에 조심스럽게 제 이름을 적고 관리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관리실에는 중년 여성 한 분이 혼자 앉아 계셨습니다. 이름표에는 김소영이라고 적혀 있었고 유적지 관리사로 보였습니다. 저는 자신을 소개하며 워싱턴 박물관 소속이고 고령 지산동 유적에 대한 정보 확인을 위해 방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 미국에서요? 정말요? 그녀는 잠시 놀란 듯 하다가 이내 웃으며 제게 커피를 건넸습니다. 사실 이 유적지는 해외보다 국내에서 더 외면받는 편이에요. 고분군이야. 그래도 삼국시대 관련해서 찾아오는 분들이 계신데 신석기 쪽은 관심이 거의 없죠. 저는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혹시 이곳에서 발견된 벼 문양 토기 지금도 보관되어 있나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고령박물관으로 옮겨져 있었는데 지금은 대구대학교 산하 고고학 연구소에서 보관 중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 토기 말씀이시라면 가끔 외국분들이 관심을 보이시긴 했어요. 일본에서도 몇 번, 중국에서도 한 번. 근데 참 이상하게도 그 후론 다 조용했죠. 그녀의 말에서 저는 묘한 냄새를 맡았습니다. 관심은 있었지만 그 다음 단계로 가지 못했다. 누군가 이 유물의 의미를 알고 있었지만 이야기하지 않았거나 할 수 없었던 건 아닐까요? 그날 저녁 저는 인근의 조그만 숙소에 머물며
지산동 관련 국내 논문들을 다시 검토했습니다. 눈에 띄는 건 논문마다 사용되는 표현이 지나치게 조심스럽다는 점이었습니다. 추정, 가능성, 기타 지역과의 비교 필요, 마치 말을 아끼는 느낌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대구대학교 고고학연구소에 연락해 벼 문양 토기 실물을 직접 볼 수 있는지 문의했고 다행히 제한된 시간 안에 열람이 허가되었습니다. 연구소는 조용했고 토기는 유리 케이스 안에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처음 마주한 그 토기는 평범했습니다. 그러나 중심을 따라 흐르듯 새겨진 곡선 문양은 분명 어떤 의도를 담고 있는 듯했습니다. 저는 메모장에 구조를 그려봤고 그 구조가 반복된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일정한 리듬, 흐름, 생장 곡선, 벼 이삭의 성장 주기를 도식화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토기의 가장자리에는 아주 미세하게 새겨진 또 다른 문양이 있었습니다. 연구원 한 분께 여쭤보니 그는 말했습니다. 일부는 이걸 고대 문자 혹은 농사 주기 표기법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공식적으로는 무늬 없는 장식으로만 분류돼 있어요. 정치적인 해석이 개입되면 연구비 지원이 끊길 수 있거든요. 그 말은 제게 충격이었습니다. 연구비와 해석, 진실은 때로 학문보다 예산의 문제일 수도 있다는 사실이 낯설고도 아팠습니다. 며칠 후 다시 지산동 유적지로 돌아갔을 때 김소영 관리사님이 제게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사실은요, 몇 년 전에도 미국에서 어떤 사람이 왔다 갔어요. 근데 그분은 유적지를 둘러본 다음 바로 떠났죠. 전시에도 쓰이지 않았고 말도 없었어요. 혹시 어느 기관 소속이었는지 기억나세요? 글쎄요. 그땐 젊은 사람이었는데 명함에 내셔널이란 단어가 적혀 있었던 건 기억나요? 저는 심장이 뛰었습니다. 혹시 우리 박물관 내부에서도 이미 이 유적지에 대해 알고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혹시 그 정보는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된 건 아닐까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 저는 여러 번 제 노트북을 열었다 닫았습니다. 무언가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언가는 모두가 본 척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지도 위에 존재하지 않는 좌표. 그것은 단지 공간의 문제가 아니라 기억의 삭제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제 지도 위에 없는 고령 지산동이라는 점을 진하게 표시했습니다. 한국에서 돌아온 직후 며칠 동안 저는 박물관 사무실에 앉아 아무런 말도 없이 모니터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지산동 유적지의 푸른 풀밭, 유리 케이스 너머 토기의 곡선, 김소영 관리사님의 조심스러운 눈빛, 그 모든 기억이 마치 현실보다 더 선명하게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정치적인 해석이 개입되면 연구비가 끊길 수 있다. 그 말이 제 귀에 가시처럼 박혀 있었습니다. 마침내 저는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기존 아시아 문명 지도에서 누락된 좌표들을 복원하고 고령 지산동 토기의 연대 측정 자료, 문양 분석, 고고학적 가치, 그리고 연구 외면의 정황까지 조목조목 정리했습니다. 아예 본문과 별도로 학술지 게재 거절 사례 목록이라는 부록을 붙이기도 했죠. 저는 마지막에 이렇게 썼습니다. 기록되지 않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기록을 멈춘 이유에 대해 우리는 반드시 질문해야 합니다. 보고서를 올린 지 이틀 뒤 저는 전시기획실장인 로버트 하퍼 박사의 호출을 받았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마자 그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곧장 말했습니다. 이사벨, 이번 건은 우리 선에서 종결합시다. 아직은 시기상조야. 저는 숨을 가다듬고 조용히 되물었습니다. 시기상조라는 건 진실을 말하기에 시기가 좋지 않다는 뜻인가요? 그는 정제된 말투로 답했습니다. 지금 동아시아 문명 분포 지도는 일본과 중국 측과 수년간 조율 끝에 합의된 자료야. 이런 식의 새로운 주장은 학계보다 외교부 쪽에서 먼저 문제를 제기할 수 있어. 그 합의에 한국은 없었죠. 그건 요청이 없었기 때문일 거야. 그 순간 저는 무언가 서늘한 것을 느꼈습니다. 요청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말 속엔 의지가 없었던 게 아니라 받아들일 준비가 없었다는 전제가 깔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우리 내부의 판단 기준이 진실이 아닌 반발 가능성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죠. 회의실을 나와 책상으로 돌아오면서 저는 제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진실은 왜, 언제부터 조율의 대상이 되었을까? 문명 지도는 발견의 결과물이 아니라 합의의 산물로 변질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류지훈 박사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논문을 쓰자고 제안한 것은 그날 바로였죠. 그는 잠시 주저했지만 더는 혼자 이 싸움을 하고 싶지 않다는 말에 결국 동의했습니다. 이사벨, 저는 이제 이 주제가 과연 의미가 있긴 한 건지조차 모르겠어요. 지훈, 우린 논문을 통해 세계를 바꾸지는 못하겠지만 적어도 잊히게 두진 않을 수 있어요. 우리는 고령 지산동 유적을 주제로 한 공동 논문을 완성했습니다. 벼 문양 토기의 형상 분석, 연대 자료, 그리고 비교 고고학의 프레임을 도입해 중국 하남성과 일본 규슈 지역 유물들과의 교차 검토까지 포함시켰습니다. 논문은 치밀했고 내용은 조심스러우면서도 분명했습니다. 제목은 단순히 이렇게 붙였습니다. 문명의 시작은 어디에서 삭제되었는가? 첫 번째 투고는 영국의 아시아 고고학 저널 JAA, 두 번째는 미국의 고고학 종합학술지 AERQ, 세 번째는 독일의 고고학 전문 저널 GFA. 하지만 이 모든 투고는 모두 거절당했습니다. 특히 세 번째 학술지에서 돌아온 답장은 이랬습니다. 귀하의 논문은 고고학적 관점에서 흥미롭고 논리적으로도 충실하나 정치적 파급을 고려했을 때 본 저널의 편집 방침상 게재가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 향후보다 중립적 환경이 조성되면 재투고를 권합니다. 저는 그 답장을 인쇄해 벽에 붙였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보다 중립적인 환경이라니. 고고학은 언제부터 기후처럼 기다려야 하는 환경이 되었을까요? 그 즈음 박물관 내부에서도 묘한 기류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공동 논문을 투고 중이라는 사실이 퍼졌고 일부 동료는 제게 은근한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힘들어 보인다. 정치적인 오해는 항상 조심해야 해. 그 말들은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말들은 진실이 문제가 아니라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문제라는 시선을 담고 있었죠. 그 무렵 저는 결심했습니다. 논문이 아닌 전시로 말하기로요. 논문이 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림과 공간, 그리고 눈앞의 물증으로 기억을 남기자고. 저는 박물관 내부 전시실이 아닌 인근의 작은 예술 갤러리를 빌렸습니다. 이름은 에일스 갤러리. 규모는 작았지만 자유로웠습니다. 전시의 이름은 지도에서 사라진 문명. 벽 한편엔 고령 지산동의 항공 촬영 사진을 2m 크기로 인쇄해 붙였습니다. 토기의 곡선을 시각화해 패턴으로 만든 조형물도 제작했고 논문 거절 사유들을 하나하나 타이포그래피 작업으로 전시했습니다. 관람객이 직접 지도를 그려볼 수 있는 빈 지도 코너도 만들었습니다. 거기엔 지도 위에 스티커 점 하나를 붙이는 작은 의식이 남았습니다. 기억하고 싶은 좌표를 표시하세요. 전시 개막일 아침, 저는 아무도 오지 않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 조용한 전시가 그렇게 큰 반향을 일으킬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오후 2시를 넘기며 낯선 발걸음 소리가 갤러리를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지역 기자 한 명이었고, 그 다음은 블로그 운영자였고, 그 다음은 한 유럽 고고학 유튜버였습니다. 그는 제게 물었습니다. 혹시 이 전시 영상으로 남겨도 될까요? 저는 멈칫했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실을 찍는데 허락이 필요한가요? 그는 웃으며 말했죠. 필요 없죠. 단지 누구도 먼저 찍으려 하지 않았을 뿐이죠. 전시가 열리고 사흘째 되던 날, 제게 이메일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발신인은 이름도 낯선 유럽의 고고학 채널 운영자였고 제목은 단순했습니다. 전시 영상 사용 허가 요청. 그는 제 전시를 촬영한 영상을 개인 유튜브 채널에 올려도 되는지 정중히 묻고 있었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허가했고 이내 메일 말미에 한 문장이 마음에 남았습니다. 진실을 촬영하는데 허락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 진실을 조명한 방식엔 경의를 표하고 싶습니다. 그 영상이 게시된 지 일주일 후 저는 박물관 전시실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제 전시를 온라인으로 관람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갤러리엔 하나둘 관람객이 늘었고 전시가 입소문을 타면서 프랑스와 캐나다, 인도에서 일하는 고고학자들이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조심스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공감은 분명했습니다. 진실은 언제나 정면에서 말해지지는 않죠. 때론 옆길로 돌아오기도 합니다. 이 말은 한 인도 학자의 메시지에 적혀 있던 문장이었는데 이상하게도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울컥한 감정이 몰려왔습니다. 이 싸움을 시작한 뒤
처음으로 제가 혼자가 아니었다는 것을 실감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중 독일 르벡에서 열리는 국제고고학 포럼 측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기존 동아시아 문명지도에 대한 비판적 관점과 소외된 유적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특별 세션이 구성되었고 그곳에 비공식 발표자 자격으로 초청을 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엔 믿기지 않았습니다. 단 한 달 전까지만 해도 논문은 모두 거절당했고 박물관에서는 이 주제를 묻어두자는 분위기였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그 주제가 공개적으로 이야기되는 자리가 마련된다는 것만으로도 숨이 찼습니다. 전시의 제목을 붙일 때 사용했던 지도에서 사라진 문명이라는 표현이 이제는 국제포럼의 세션 제목이 된다는 사실이 말이죠. 발표 당일 저는 낡은 노트북을 안고 강단에 섰습니다. 객석에는 100여 명의 연구자들이 앉아 있었고 일부는 팔짱을 끼고 있었으며 일부는 조용히 노트를 펼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먼저 한 장의 지도를 띄웠습니다.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어 온 동아시아 고대 문명 분포도였습니다. 황하강 중심의 중국 문명, 일본 규슈 지역의 조몬 문화, 그리고 한반도는 경유지 정도로만 점 하나 찍혀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그 다음 장에는 아무런 점도 찍혀 있지 않은 한국 남부 지역의 위성 이미지가 떴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기에는 점 하나가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빈칸이야말로 문명이 시작된 곳일 수 있다고 믿습니다. 객석은 정적에 잠겼습니다. 저는 이어 고령 지산동 유적지에서 발견된 벼, 문양 토기의 확대 이미지를 보여주었고 그 곡선 구조를 수메르 토기와 비교한 시각적 분석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물론 저의 결론은 조심스러웠습니다. 이 유적이 최초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지속적으로 누락되고 삭제되어 온 흐름이 있었음은 부정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발표가 끝난 뒤 몇 초간의 침묵 후 조용한 박수가 이어졌고 포럼 이후 유럽과 중동 지역 학자들 몇몇이 저를 따로 찾아와 대화를 청했습니다. 그중 한 독일 학자는 말했습니다. 당신이 말한 건 학문적 주장이라기보다는 윤리적 책임에 가깝습니다. 그 말은 곧 제 발표의 핵심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진실을 다루는 사람들이면서 동시에 기억을 보존할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며칠 뒤 한국의 문화재청에서는 고령 지산동 유적지에 대한 국제공동조사단 구성 검토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언론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전시를 본 한 한국 언론사의 기자가 제게 연락해왔고 저는 모든 질문에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그에게 한마디만 부탁드렸습니다. 이 전시의 주인공은 저도 박물관도 아닙니다. 그냥 지도에서 이름조차 남지 못한 그 작은 좌표에 담긴 기억입니다. 그리고 몇 주 뒤 한국문화재청과 박물관연합회가 공동으로 기획한 문명의 이친 시작 특별 순회 전시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전시의 자문위원 자격으로 참여하게 되었고 전시의 서문을 부탁받았을 때 잠시 펜을 놓고 한참 고민했습니다. 너무 거창한 말은 어울리지 않았고 너무 감정적인 문장도 쓰고 싶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짧은 문장 하나를 적었습니다. 진실은 누구의 승인이 없어도 존재합니다. 때로는 아주 오래된 흙 속에서 혹은 잊힌 문장의 끝에서 조용히 기억되기를 기다릴 뿐입니다. 제가 그걸 배운 곳은 한국이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끝나고 난 뒤 저는 워싱턴에 있는 박물관 제 사무실 책상 위에 지도 하나를 다시 붙였습니다. 그 지도는 과거의 오류를 포함한 전시용 지도가 아니라 관람객들이 빈점을 붙이던 그 전시의 마지막 코너에 있었던 지도였습니다. 그 위에 손글씨로 이렇게 써놓았죠. 이름을 붙이지 않아도 여긴 있었습니다. 그 문장을 보며 저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외면되어 온 좌표 하나가 누군가의 기억이 되었음을 드디어 아주 작지만 분명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사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 감동 비디오의 마지막을 장식해주세요. 그리고 오늘의 비디오에 공감하신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엔 더 흥미로운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